서울 강남구 한복판에 자리한 고급 아파트 펜트하우스. 이곳에서 윤소정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34세의 소정은 겉보기엔 완벽한 재벌가 며느리죠. 하지만 속마음은 다릅니다. 소정의 어머니는 전직 육군 중장 이지연입니다. 군에서 30년간 복무하며 철의 여인으로 불렸던 인물이에요. 소정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엄격한 규율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만큼은 자유로운 사랑을 하고 싶었어요. 장도현과의 만남은 대학 동창회에서 시작됐습니다. 도현은 국내 굴지의 방산업체 한국방위산업 회장의 둘째 아들이었어요. 키 크고 잘생긴 외모에 유학파 출신이라는 화려한 스펙까지 갖췄죠. 소정아, 너 같은 여자를 만나고 싶었어. 도현의 달콤한 고백에 소정은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반대도 있었지만 소정은 고집을 부렸어요. 엄마, 이번만큼은 제가 선택하고 싶어요. 결혼식은 화려했습니다.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에서 500명이 넘는 하객이 참석했어요. 소정은 그날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현실은 달랐어요. 시댁에서는 소정을 군인 딸이라며 은근히 무시했습니다. 군인 집안은 좀 거칠잖아요. 우리 도현이가 고생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 시어머니의 말에 소정은 웃으며 넘겼지만 속은 쓰라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도현이었어요. 결혼 전 다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집에서는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야, 밥은 언제 하는 거야? 내가 벌어온 돈으로 편하게 놀고 있으면서. 소정은 참았습니다. 어머니에게 보이기 싫었거든요. 그렇게 3년이 흘렀고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아이가 생긴 후에도 도현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외박도 잦아졌고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죠. 어느 날 밤 도현이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습니다. 소정아, 너 요즘 왜 이렇게 살쪄? 운동도 안 하고. 아이 키우느라 바빠서 그래요. 변명만 하네. 다른 집 와이프들 봐. 다들 관리 잘하던데. 소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아이 돌보는 것도 안 도와주면서 뭔 소리예요? 뭐, 지금 나한테 대들어? 도현이 소정의 팔을 세게 잡았습니다. 멍이 들 정도로 강하게요. 다음 날 아침 소정은 거울을 보며 파운데이션으로 멍자국을 가렸습니다. 아무도 모르게요.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도현이 갑자기 드라이브를 가자고 했어요. 결혼 후 처음 있는 일이었죠. 소정은 마음속으로 기대했습니다. 혹시 도현이 변하는 건 아닐까 하고요. 차 안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도현은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소정은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며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소정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어젯밤 도현이 또 늦게 들어온 일이 떠올랐습니다. 향수 냄새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여자 향수 냄새였죠. 하지만 소정은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도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당신, 우리 이혼하는 게 어때요? 소정이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습니다. 참고 또 참았지만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도현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지금 뭔 소리야? 아이도 있는데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어서요. 서로 힘들잖아요. 야,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참고 있는데. 도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차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저도 많이 참았어요. 당신이 다른 여자 만나는 것도 알고 있어요. 순간 도현이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가 갓길로 급하게 빠졌어요. 소정은 앞으로 몸이 쏠리며 안전벨트에
목이 쓸렸습니다. 뭐라고? 다른 여자? 도현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소정은 무서웠지만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향수 냄새로 알았어요. 그리고 핸드폰도 예전과 달라졌고요. 이 미친년이 정말. 도현이 소정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소정은 비명을 지르며 도현의 손을 뿌리쳤어요. 나요, 아파요. 아프긴 뭐가 아파. 너 때문에 내가 더 아프다고. 도현이 갑자기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소정 쪽 문을 열었어요. 내려. 뭐요? 내리라고. 당장. 소정은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는 고속도로 휴게소 앞이었어요. 비까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죠. 당신 농담이죠? 농담으로 보여. 내려. 당장. 도현이 소정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소정은 저항했지만 힘으로는 상대가 안 됐어요. 가방이라도 주세요. 뭔 가방이야? 그냥 내려. 소정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도현은 뒷좌석에서 소정의 핸드백을 꺼내 던졌습니다. 가방이 젖은 아스팔트 위에 떨어졌어요. 미안하다고 빌면 태워줄 수도 있어. 도현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소정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주었어요. 하지만 무릎을 꿇고 빌 수는 없었습니다. 당신이 잘못했으면서 왜 제가 빌어야 해요? 그래, 끝까지 고집부리네. 도현이 차문을 쾅 닫고 운전석으로 돌아갔습니다. 시동을 걸더니 진짜로 출발했어요. 소정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비가 점점 세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옷이 젖어들면서 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핸드백을 열어봤지만 핸드폰은 없었습니다. 차 안에 두고 왔나 봐요. 지갑을 확인해 보니 현금은 10,000원 정도밖에 없었어요. 신용카드들은 모두 도현 명의의 가족카드였죠. 휴게소로 걸어가면서 소정의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도현이 아무리 그래도 고속도로에 버리고 갈 줄은 상상도 못했죠. 휴게소 안으로 들어가니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비에 젖은 모습이 초라해 보였을 거예요. 소정은 화장실로 피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머리는 엉망이고 화장도 번져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자신의 모습인가 싶었죠. 어떻게 집에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돈도 없고 연락할 방법도 없었어요. 택시비도 부족했고 버스는 고속도로에서 탈 수 없었습니다. 소정은 화장실 거울 앞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도움을 청해야겠다고요. 소정은 휴게소 곳곳을 돌아다니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몇 사람에게 부탁했지만 모두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마침 화물차에서 내린 중년 남성이 소정의 모습을 보고 다가왔어요. 아가씨, 무슨 일이세요?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트럭 운전사 김대수 씨였습니다. 50대 초반의 인상 좋은 아저씨였어요. 죄송합니다. 급한 전화 좀 빌렸을 수 있을까요? 꼭 필요해서요. 김대수는 소정의 절박한 표정을 보고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얼마든지 쓰세요.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소정은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어요. 남편과 싸우다가 고속도로에 혼자 남겨졌다고요. 김대수는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참. 아무리 부부싸움을 해도 그럴 수가 있나요? 소정은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 번호를 눌렀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전화였어요. 어머니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었거든요. 전화벨이 2번 울린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정아. 엄마. 소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 목소리를 듣자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엄마, 저 지금 경부고속도로 죽전 휴게소에 있어요. 뭐, 왜 거기 있어? 이지현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스며들었습니다. 30년간 군에서 단련된 직감이 상황의 심각성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도현이가 저를 여기 두고 갔어요. 핸드폰도 없고 돈도 없어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소정은 어머니가 뭐라고 할지 두려웠습니다. 혼날 각오를 했죠. 어디라고 했지? 이지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죽전 휴게소요. 서울 방향으로 가는. 알았다. 엄마가 갈게. 휴게소 안에서 기다려. 엄마 말하지 마. 지금은. 이지현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소정은 핸드폰을 김대수에게 돌려주며 고마워했어요. 괜찮으시겠어요? 혼자 계시기 불안한데. 네, 어머니가 오신대요. 정말 감사합니다. 김대수는 자신의 명함을 꺼내 소정에게 건넸습니다. 나중에 또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데. 한편 서울 한남동에 있는 이지현의 집에서는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지현은 전화를 끊은 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천천히 끓어오르고 있었죠. 30년간 군 복무를 하면서 이지현은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화가 난 적은 없었어요. 딸을 고속도로에 버리고 간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지현은 일어나서 안방으로 갔습니다. 옷장을 열자 정갈하게 정리된 옷들이 보였어요. 평상복들 사이에 군복이 몇 벌 걸려 있었습니다. 손이 자연스럽게 군복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이내 멈췄습니다. 지금은 예편한 몸이니까요. 대신 검은색 바지에 회색 재킷을 꺼냈습니다. 옷을 갈아입으면서 이지현의 마음은 정리되고 있었어요. 지금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이지현의 눈빛이 변했어요. 평소 온화했던 표정은 사라지고 날카로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군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때의 모습이었죠. 차키를 집어들면서 이지현은 중얼거렸습니다. 장도현. 내가 건드린 건 내 딸이야. 이지현의 머릿속에는 이미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었어요. 단순히 딸을 데리러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작전의 시작이었죠. 차를 몰고 고속도로로 향하면서 이지현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군에서 후배들에게 늘 강조했던 말이 있었어요. 동료를 버리는 건 배신이다. 가족을 버리는 건 그보다 더한 죄악이야. 이지현의 입꼬리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습니다. 장도현은 아직 모르겠지만 방금 전쟁을 선포한 거나 다름없었어요. 월요일 오전 9시 한국방 위산업 본사 회장실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장철민 회장은 아침 일찍부터 연속으로 걸려오는 전화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어요. 첫 번째 전화는 국방부 조달본부에서 걸려왔습니다. 한국방 위산업이 수주한 장비 유지보수 계약에 대한 긴급 감사가 들어간다는 내용이었죠. 별다른 이유도 없이 갑작스럽게 결정된 일이었습니다. 장철민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어요. 30년간 방산업계에서 일하면서 이런 식으로 갑자기 감사가 들어오는 경우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두 번째 전화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평소 친분이 있던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사적으로 걸어온 전화였습니다. 전화 내용은 간단했어요. 한국방 위산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배경에는 장철민의
둘째 아들 도현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는 암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장철민은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도현이 뭘 잘못했길래 회사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비서실장이 다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한국일보에서 취재 요청이 왔는데요. 기자가 문의한 내용은 구체적이었어요. 장도현이 부인을 고속도로에 유기한 사건과 관련해서 사실 확인을 요청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국방 위산업의 기업 이미지와 도덕성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장철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언론까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건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었어요. 더군다나 방산업체는 도덕성과 신뢰성이 생명인데 이런 스캔들이 터지면 회사 존립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장철민은 급히 도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몇 번을 더 시도해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장철민은 사위 집에 직접 전화를 걸었죠. 소정은 이미 친정으로 돌아간 상태였습니다. 장철민은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며느리가 친정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라는 뜻이었거든요.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소정의 어머니가 바로 이지현 전 중장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장철민은 이지현의 경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30년간 군 복무를 하면서 쌓은 인맥과 영향력이 만만치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장철민의 머릿속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려졌습니다. 이지현이 군 인맥을 동원해서 한국방 위산업을 압박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들의 잘못 때문에 회사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오후가 되자 더 나쁜 소식들이 연달아 들어왔습니다. 다른 방산업체들 사이에서 한국방 위산업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업계는 좁았고 이런 소문은 금세 퍼지기 마련이었습니다. 장철민은 임원진을 모두 소집했습니다.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명확한 해결책을 찾기는 어려웠어요. 문제의 핵심인 도현과 연락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장철민은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방 위산업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였습니다. 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50년간 쌓아온 신뢰와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장철민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절망이 교차했습니다. 도현에 대한 분노와 함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자책감도 컸어요. 아들의 결혼 생활에 더 관심을 가졌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장철민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따로 있었어요. 이지현이 단순히 분풀이를 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한국방 위산업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동안의 경험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압박이 들어오는 것은 배후에 확실한 계획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장철민은 잔을 비우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먼저 도현을 찾아야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이지현과 협상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녀가 협상에 응할까요? 밤은 깊어갔지만 장철민의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펼쳐질 진짜 전쟁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지현은 소정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정도 마찬가지였어요.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면서도 선뜻 입을 열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소정은 어린 아들 민준이와 함께 친정 안방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3년 만에 돌아온 친정 침실은 예전과 똑같았어요. 어머니는 소정이 시집간 후에도 방을 그대로 두었던 거죠.
책상 위에는 소정이 대학 시절 사진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밝게 웃고 있는 과거의 자신을 보며 소정은 복잡한 감정에 빠졌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초라해졌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지현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손자 민준이에게 아침을 차려주었어요. 군 생활 습관이 몸에 밴 그녀는 새벽 오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했죠. 소정은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미안한 마음이 컸어요. 결혼할 때 그렇게 반대했던 어머니였는데 이렇게 돌아와서 폐를 끼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 소정이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이지현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소정의 팔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소정의 팔목에는 도현이 3개 잡았던 자리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며칠 지났는데도 보라색 멍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소정은 재빨리 소매를 내려가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지현의 눈빛이 변했어요. 30년간 군 복무를 하면서 온갖 상처를 본 그녀였지만 딸의 몸에 있는 멍을 보는 것은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소정은 어머니의 시선을 피하려 했습니다. 들킬까봐 며칠 동안 조심스럽게 숨겨왔던 건데 결국 발각되고 만 거죠. 어머니가 뭐라고 할지 두려웠어요. 이지현은 소정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고 멍자국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손목뿐만 아니라 팔뚝에도 손가락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얼마나 세게 잡았으면 이런 자국이 남을까 싶었습니다. 소정의 얼굴도 자세히 보니 이상했어요. 왼쪽 눈 주변이 다른 쪽보다 약간 부어 있었고 파운데이션을 두껍게 발라 가린 흔적이 보였습니다. 이지현은 손으로 소정의 턱을 살짝 들어 올려 얼굴을 살펴봤어요. 화장을 지우고 나니 더 분명해졌습니다. 소정의 왼쪽 광대뼈 부근에 멍이 들어 있었어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던 거죠. 이지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타고 올라왔어요. 딸이 맞고 살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이지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정은 어머니의 표정을 보고 무서워졌어요. 평생 보지 못했던 어머니의 모습이었거든요. 차가우면서도 뜨거운, 조용하면서도 폭발적인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이지현은 소정을 거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혀놓고 찬찬히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맞았는지, 얼마나 자주 그런 일이 있었는지, 다른 사람들은 알고 있는지 등등. 소정은 처음엔 숨기려 했지만 어머니의 끈질긴 추궁에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도현의 폭언과 폭행이 결혼 초기부터 시작되었다는 것, 점점 심해지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최근에는 외박도 잦아졌다는 것까지 말이에요. 이지현은 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로 세게 쥐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장 나가서 장도현을 찾아갈 것 같았거든요. 소정이 모든 이야기를 끝내고 나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혼자 참고 견뎌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어머니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이지현은 우는 딸을 안아주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도현이 딸에게 한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해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대가를 어떻게 치르게 할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지현은 잠들지 않고 서재에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한국방 위산업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회사 규모, 주요 사업, 임원진 구성, 최근 수주 현황 등 모든 것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이지현의 머릿속에는 치밀한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어요. 단순히 분풀이를 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이고 완벽하게 복수를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딸에게 상처를 준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했어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이지현은 컴퓨터를 껐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내일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된다고 말이에요. 목요일 아침 인터넷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 충격적인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한국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이었어요. 기사 제목은 자극적이었습니다. 방산업체 회장 아들, 부인을 고속도로에 죽이라는 헤드라인이 포털 메인을 장식했죠. 기사 내용은 더욱 구체적이었어요. 장도현이 부인과 다툰 후 고속도로 휴게소에 내려달라고 한 뒤 혼자 차를 몰고 떠났다는 내용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부인은 핸드폰도 현금도 없는 상태였다는 정황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기사 후반부였습니다. 장도현의 부인이 전직 육군 중장의 딸이라는 사실과 함께 한국방위산업이 국방부와 수십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기업의 도덕성 문제가 군납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실려 있었습니다. 기사가 나가자마자 인터넷은 들끓기 시작했어요. 댓글들은 대부분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아내를 고속도로에 버리고 간다는 게 말이 되냐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죠. 특히 상대방이 군인 가족이라는 점에서 더욱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소셜미디어에서도 이 사건은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해시태그 고속도로 유기 사건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어요. 네티즌들은 한국방위산업 보이콧을 외치기 시작했고 회사 홈페이지에는 항의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다른 언론사들도 후속 보도를 시작했어요. 각 언론사마다 조금씩 다른 각도에서 사건을 다뤘지만 공통점은 장도현과 한국방위산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었습니다. MBC에서는 방산업체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주제로 심층 분석 기사를 내보냈어요. 국방 관련 기업의 경영진 가족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국가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문가 인터뷰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SBS에서는 장도현의 과거 행적을 추적하는 탐사 보도를 예고했어요. 대학 시절부터 최근까지의 생활상을 파헤쳐 보겠다는 내용이었죠. 이미 몇몇 제보가 들어왔다는 후문도 있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움직임이 시작되었어요.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던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 사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한국방위산업과 국방부 간의 계약 과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어요. 김영호 국방위원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방산업체 임원 가족의 도덕적 해이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며 관련 계약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어요.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겠다는 예고도 함께 나왔습니다. 여당에서도 당황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방위산업은 정부 여당과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온 기업이었거든요. 갑자기 터진 스캔들로 인해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된 상황이었어요. 시민사회단체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는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가정폭력과 여성 유기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이런 행위를 저지른 사람의 가족이 운영하는 기업과 정부가 계약을 맺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경제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국방위산업과 거래 관계에 있는 다른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주가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컸어요. 한국방위산업 주식은 개장과 함께 급락했습니다.
하한가까지 떨어질 기세였어요. 투자자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고 증권가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장철민 회장은 이런 상황을 보며 절망감에 빠졌어요. 하루 사이에 회사가 이렇게 위기에 처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더 큰 문제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오후 늦게 장철민에게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국정감사에서 한국방 위산업을 집중 타겟으로 삼겠다는 국회의원들의 움직임이 포착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치권까지 개입하기 시작하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었어요. 장철민은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도현의 행방을 찾는 것이 시급했어요. 이 상황을 수습하려면 당사자가 나서서 사과하고 해명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도현은 여전히 연락이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이 사건이 톱뉴스로 다뤄졌어요. 각 방송사마다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심층 분석을 내보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한국방 위산업의 앞날을 어둡게 전망했어요. 밤이 되어서도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습니다. 새로운 정보들이 계속 올라왔고 네티즌들의 분노는 식을 줄 몰랐어요. 장철민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이 모든 사태의 배후에 이지현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체계적이고 연쇄적으로 압박이 가해지는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내일은 더 큰 폭풍이 몰아칠 것 같았어요. 금요일 오전 10시 국방부 조달본부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국방 위산업과 관련된 모든 계약 서류를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조달본부장 박성호 중장은 아침 일찍 이지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이지현은 박성호의 육군사관학교 선배였습니다. 군에서 30년을 함께 복무하며 쌓은 신뢰관계가 있었죠. 전화 내용은 간단했지만 강력했어요. 이지현은 한국방 위산업의 최근 납품 장비들에 대한 품질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는 업체와 계속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표했어요. 박성호는 이지현의 말을 듣고 즉시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한국방 위산업에서 납품한 장비들을 점검해보니 실제로 몇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어요. 평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던 것들이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오후 1시 조달본부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어요. 한국방 위산업과 진행 중인 모든 계약을 일시 중단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품질 재검토였지만 실제로는 최근 불거진 도덕성 문제도 고려된 것이었죠. 한국방 위산업의 통보가 가자마자 장철민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계약 중단 소식을 들은 장철민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진행 중인 계약 규모만 해도 수백억 원에 달했거든요. 이 계약들이 취소되면 회사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었습니다. 더 큰 충격은 오후 3시에 찾아왔어요. 검찰청에서 한국방 위산업에 대한 수사 착수를 공식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수사 명목은 국방 계약 과정에서의 특혜 제공 의혹이었어요. 검찰 발표에 따르면 익명의 제보자가 상세한 자료를 제공했다고 했습니다. 한국방 위산업이 계약 과정에서 로비를 했다는 의혹과 함께 부실한 장비를 납품했다는 제보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장철민은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언론 보도부터 시작해서 정치권 압박, 계약 중단, 그리고 검찰 수사까지
마치 치밀하게 계획된 작전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이지현은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카페에서 오랜 후배를 만났습니다. 현재 합동참모본부에서 근무하는 김태준 준장이었어요. 김태준은 이지현이 육군본부에서 근무할 때 직속 부하였습니다. 카페는 조용했고 두 사람은 구석진 자리에 앉았어요. 이지현은 김태준에게 차 한 잔을 건네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지현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단단했어요. 그녀는 최근 한국방위산업에서 납품한 장비들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확인된 결함들이었어요. 이런 장비들이 실전에서 사용된다면 군인들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태준은 이지현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동안 현장에서 느꼈던 불만들이 이지현의 지적과 일치했거든요. 하지만 워낙 큰 업체라서 함부로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지현은 김태준에게 제안했어요. 군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문제들을 공식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이에요.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없고 순수하게 국방력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태준은 이지현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다음 주부터 한국방위산업 납품 장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점검이 아니라 향후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평가가 될 것이었어요. 그날 밤 늦게 한국방위산업 이사회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하루 사이에 터진 일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계약 중단, 검찰 수사, 그리고 군 내부에서의 재검토까지. 회사가 설립된 이후 최대 위기 상황이었어요. 이사들은 긴급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어요. 모든 문제의 핵심에 장도현이 있었는데 정작 본인은 연락도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한 이사가 제안했어요. 장도현을 이사직에서 해임하고 회사와 분리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이에요. 하지만 장철민은 반대했습니다. 아들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죠. 회의는 새벽까지 이어졌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어요. 상황이 너무 빠르게 악화되고 있어서 대응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한편 이지현은 집에서 조용히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직 사용하지 않은 카드들이 몇 장 더 있었습니다. 국세청 라인, 금융감독원 라인, 그리고 언론사 내부의 신뢰할 만한 기자들까지. 이지현의 책상 위에는 한국방위산업에 대한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회사의 약점들을 모두 파악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하나씩 압박을 가해갈 차례였죠. 이지현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이에요. 딸에게 상처를 준 대가는 이 정도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새벽 3시 서울의 밤은 조용했지만 한국방위산업 본사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어요. 장철민과 임원들은 밤새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어요. 진짜 공격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화요일 오전 9시 국세청 조사관들이 한국방위산업 본사에 나타났습니다. 세무조사 통보서를 들고 온 것이었어요. 회사 직원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해외 계열사를 통한 수익 은닉 의혹과 임원들의 개인 지출을 회사 접대비로 처리한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장도현의 개인 신용카드 사용분을 회사에서 대납한 기록들이 나왔어요. 오후에는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장도현이 지난주 금요일에 싱가포르로 출국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었어요. 회사 법인명의 항공료를 사용해서 말이죠. 검찰에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한국방위산업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기록했어요. 투자자들이 대량 매도에 나서면서 시가총액이 반토막 났습니다. 은행들도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기 시작했어요. 수요일에는 주요 거래처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해왔습니다. 기업 이미지 추락으로 인한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였어요. 협력업체들도 하나둘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장철민은 이사회를 열고 비상경 명체제를 선포했어요. 하지만 이미 회사 내부에서도 동요가 일고 있었습니다. 핵심 임원들이 사표를 제출하기 시작했거든요. 목요일 아침 장철민의 부인이 급히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연일 계속된 스트레스로 쓰러진 것이었어요. 장철민은 병원과 회사를 오가며 정신없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한국방위산업 파산 위기설이 보도되었어요. 회사 관계자들은 부인했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장철민은 그날 밤 혼자 회장실에 앉아 있었어요. 5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일주일 만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는 심정이었습니다. 아들 하나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잃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금요일 오후 KBS 시사 프로그램 제작진이 이지현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일주일간 화제가 된 사건에 대해 당사자, 가족의 입장을 들어보고 싶다는 요청이었어요. 처음에는 거절하려던 이지현이었지만 곰곰 생각해보니 필요한 일이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인터뷰는 일요일 저녁에 방송될 예정이었어요. 이지현은 토요일 하루를 인터뷰 준비에 할애했습니다. 어떤 질문이 나올지 예상해보고 어떻게 대답할지 정리했어요. 감정적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소정도 어머니의 인터뷰를 걱정했어요. 혹시 어머니가 너무 강하게 나가서 오해를 받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지현은 딸을 안심시켰어요. 진실만 말할 것이라고, 과장하거나 감정에 치우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일요일 오후 3시 KBS 스튜디오에서 인터뷰가 시작되었어요. 진행자는 이지현의 경력을 간단히 소개한 후 본격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딸이 고속도로에 유기당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이지현은 침착하게 답했어요. 군에서 30년간 복무하면서 동료를 버리는 것이 얼마나 큰 배신인지 배웠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가족을 그런 식으로 대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진행자가 한국방위산업의 현재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혹시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회사를 공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뉘앙스가 담긴 질문이었어요. 이지현의 표정이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개인적인 감정과 공적인 책임은 별개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방산업체가 납품하는 장비는 군인들의 생명과 직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기업이 국방 분야에 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했어요. 진행자가 더 구체적으로 질문했습니다. 그동안 한국방위산업에서 납품한 장비에 실제로 문제가 있었는지 물어본 것이었어요. 이지현은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습니다. 최근 3년간 한국방위산업 납품 장비의 고장률과 불량률을 정리한 것이었어요. 다른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의 증언도 소개했어요. 익명을 조건으로 여러 명이 제보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장비 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성과 잦은 고장으로 인한 작전 차질 등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진행자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앞으로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 그리고 사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이지현은 잠시 생각한 후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원하는 것은 단순했다고 했어요. 딸이 안전하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위에게 하고 싶은 말도 분명했어요. 가족을 버리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아이가 있는 상황에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이지현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군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가치는 책임감이었다고 했어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그리고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진짜 강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이지현은 스튜디오를 나섰어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들을 모두 해낸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9시 인터뷰가 방송되었어요. 시청률은 예상보다 높았고 시청자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대부분 이지현의 입장에 공감한다는 반응이었어요. 소정은 어머니의 인터뷰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감당하고 있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동시에 자신도 더 강해져야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6개월 후 서울 강남구 한 카페에서 작은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소정이 창업한 육아용품 스타트업의 정식 론칭 행사였어요. 모유수유용품을 전문으로 하는 온라인 쇼핑몰이었습니다. 소정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었어요. 6개월 전의 초라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눈빛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목소리에도 힘이 있었어요. 창업 아이템을 정하는 것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소정은 자신의 경험을 살려 육아맘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제품을 만들고 싶었어요. 직접 아이를 키우면서 느꼈던 불편함들을 해결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의 도움을 받으려 했지만 소정이 거절했어요. 이번만큼은 스스로 해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대신 조언만 구하기로 했죠. 사업 계획서를 쓰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시장 조사를 하고 경쟁사 분석을 했어요. 모르는 것이 많아서 온라인 강의도 들었습니다. 자금 조달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이혼 과정에서 받은 재산 분할금을 종자돈으로 사용했지만 부족했습니다. 소정은 정부 지원 사업에 지원했고 다행히 선정되어 초기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 제품은 휴대용 모유 저장팩이었습니다. 기존 제품들의 단점을 보완해서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든 것이었어요. 소정은 직접 제조업체를 찾아다니며 샘플을 만들고 테스트를 반복했습니다. 초기에는 주문이 많지 않았어요. 하루에 몇 개씩 주문이 들어오는 정도였습니다. 소정은 직접 포장하고 배송 준비를 했어요. 고객 한 명 한 명에게 손편지도 썼습니다.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 것은 3개월째부터였어요. 육아 커뮤니티에서 소정의 제품에 대한 좋은 후기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육아를 경험한 엄마가 만든 제품이라는 점이 큰 호응을 얻었어요. 주문량이 늘어나면서 소정은 직원도 고용했습니다. 육아휴직 중인 여성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했어요. 집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론칭 행사에는 그동안 소정을 도와준 사람들이 모였어요. 육아 커뮤니티에서 만난 엄마들, 제조업체 관계자들, 그리고 정부 지원 사업 담당자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소정은 간단한 인사말을 했어요. 6개월 전만 해도 이런 자리에 설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행사장 한편에서 이지현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은 그녀는 딸의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어요. 더 이상 보호가 필요한 아이가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는 어른이 된 것 같았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소정이 어머니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지현은 고개를 저었어요. 모든 것은 소정이 스스로 해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모녀는 집에서 조용히 저녁을 먹었어요. 손자 민준이도 엄마가 성공한 것을 기뻐했습니다. 아직 어렸지만 엄마가 대단한 일을 해냈다는 것은 알 수 있었거든요. 이지현은 딸에게 물어봤어요. 후회는 없는지, 힘들지는 않은지 말이에요. 소정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힘들기는 하지만 행복하다고,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날 밤 소정은 아들을 재우고 나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어요. 물리적으로는 같은 서울의 밤이었지만 소정의 마음속 풍경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었어요. 물론 어려움도 있겠지만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배운 강함이 이제는 자신의 것이 되었다고 느꼈어요. 한편 이지현은 서재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한국방 위산업 관련 기사가 작게 실려 있었어요. 회사는 결국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장철민 회장은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지현은 기사를 다 읽고 나서 신문을 접었어요. 더 이상 관심 없는 일이었습니다. 딸이 새로운 삶을 찾았고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딸의 사업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뒤에서 조용히 도와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직접 나서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딸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었거든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